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각을 조금 넓히는 차원에서 예술이 도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현대미술이 발달한 도시들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현대미술이 발달한 런던이나 뭐 르네상스가 꽃이 핀 그 피렌체라던가. 피렌체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예술로 유명한 도시는 많은데 네. 그런 도시들 말고 오늘은 역사적으로는 예술과 완전히 무관했는데 문화예술로 인해서 도시가 유명해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그 진행자님 혹시 빌바오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빌바오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스페인에 있는 도시 빌바오. 네. 도심 재생을 공공미술을 통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도시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아시는 거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 TV에서 봤어요. 네. KBS에서 하더라고요. 아, 워낙 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네. 박식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 빌바오가 스페인에 있는 도시죠. 북부 예. 쪽에 있는 바스크 지방의 도시고요. 빌바오 효과는 쇠퇴해가는 도시가 문화시설로 인해서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한 그런 기적 같은 사례를 일컫는데요. 네.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제 문화시설을 활용한 도시 재생을 꿈꾸잖아요. 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빌바오를 늘 벤치마킹하고 이제 주목하고는 합니다. 그 빌바오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산업혁명과 함께 원래는 철강과 조선 산업이 융성했던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많은 그 산업 도시들이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하면서 이곳도 마찬가지로 경제 구조가 붕괴하고 쇠퇴하게 되는데요. 예. 그 1975년에는 3.2%였던 실업률이 1980년대 중반에는 25%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우리가 완전 고용을 한 실업률 6%로 잡고 있는데 네. 25% 정도라고 하면은 한 그러니까요. 절반 4명 중에 정도는. 1명이 근데 사실 실업을 수치로는 하는 그렇지만 상황인데. 실제로는 한 절반 정도는 직장 없이 네.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럼 도시 전체가 일종의 디트로이트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자동차 네. 산업이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잃으면서 폐허처럼 도시가 변해버렸다고 하는데 네. 여기 빌바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빌바오가 1980년대 말에 도시 침체를 해결하자 해서 그 방안들을 강구를 하는데요. 네. 도시 환경 전체를 개선시킬 만한 여러 환경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빌바오에 유치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빌바오가 경제적 부흥을 꾀하게 됩니다. 1997년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개관했어요. 네. 개관 첫 해에 미술관 방문객을 8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첫 해에만 13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고 와. 5년 만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났잖아요. 97년이니까 25년 정도 지났네요. 지금도 매년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넘는 그런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미술관 관람객 중에서 70% 이상이 미술관 방문만을 목적으로 이 도시를 찾는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네. 또 방문객 중에 60%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군요. 네. 근데 구겐하임 미술관이 뭐 이제 저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미술의 어떤 교양이 많이 이제 네. 늘어가지고요. 들어보셨죠? 네, 뉴욕에 있는 그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같은 재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 세계적 컬렉터 이야기할 때 패기 네. 구겐하임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네네. 근데 구겐하임 미술관이 뉴욕이야 베니스에도 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도시 재생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겁니까? 사실 구겐하임 미술관 중에 도시 재생의 가장 빌바오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짓기 전에
도시가 원래 문화예술로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베니스나 뉴욕은 그 구겐하임 뮤지엄 이외에도 문화예술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뮤지엄 하나가 갖는 파급력에 대해서 진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관 하나를 빌바오는 만들어놨더니 네. 도시 전체가 확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문화예술이 발달한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소도시들이 유독 빌바오를 많이 벤치마킹하는 것 같고요. 예. 국내에서도 창원, 성남, 안산, 울산 등의 도시가 빌바오를 모델로 도시 재생을 계획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빌바오 건축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단순하게 미술관 하나를 지었다라는 것보다 이 미술관의 건축물이 갖고 있는 이제 좀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예.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한 프리츠커상을 받은 스타 건축가입니다. 빌바오가 원래 철강으로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외장재는 티타늄으로 마감을 했고요. 예. 이 그 건축가가 해체주의적인 건축가라고 해요. 다시 예. 말해서 이제 비정형으로 생긴 그냥 딱 네모난 각진 건물이 아니라 그런 비정형의 형태의 건축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곡선 형태의 외관에다가 33,000여 개의 티타늄 조각을 붙였어요. 패널을. 네.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빛에 따라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독특한 외관이었겠죠. 예.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전시작품 못지않게 그런 관람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라디오라서 제가 이미지를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네네. 궁금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한번 그 빌바오 구겐하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제 파격적인 조형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현대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축 중 하나이고요. 예. 이런 획기적인 미술관이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빌바오라는 도시를 알리는 데 기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우리나라의 그 소도시들도 그랬듯이 빌바오처럼 되고 싶어요. 혹은 건축물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지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빌바오 효과를 기대하고 네. 시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도시에서 빌바오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서울에도 있어요. 벤치마킹 한 게. 네. 비늘, 티타늄. 티타늄 네. 보통 은색이잖아요. 금속 재질이면서 네. 곡선이고 이 건축가도 스타 건축가였어요. 해외에. 유추되실까요? 서울에 있는 서울의 은색으로 된 그리고 비정형 금속으로 된 네. 동대문. 예. 동대문 DDP? 딱 떠올리셨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애초에 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빌바오 효과를 아예 언급을 하면서 DDP를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네. 오세훈 시장 임기 때였죠. 워낙 디자인 서울을 외치던 그 시기였기도 지금도 임기 중이긴 해요. 그러네요. 네네. 과거에. 그래서 설계를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맡았고요. 네. 프랭크 게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건축가입니다. 아까 제가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자하 하디드도 이제 그쪽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구겐하임이 3만여 개의 티타늄 패널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예. DDP는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알루미늄이에요. 네, 45,000여 장에 어쨌든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꽤나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3차원의 그런 비정형 건축물, 그러니까 네모나지 않은 그런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마치 비행 물체를 연상시키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이 맞아요. 특징인데 예. 사실 이게 처음 지어졌을 때는 주변 상권과 좀 부조화스럽다 이런 호평을 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이런 호평 이상했어요, 말고도 또 이제 좀 솔직히. 잡음이 많기는 했어요, 사실상. 그게 사실 건물로서는 네. 뭐 어찌됐든 우리가 사각형 건물을 계속 네.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좀 공간 활용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이게 너무 세계의 첨단이라고 해야 유명한 되나요? 건축가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네. 공간의 활용성보다는 그 공간의 랜드마크. 조형성이나 이제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갖는 것들을 아마 좀 기대를 했었을 텐데요. 빌바오 효과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안 그래도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그 홍대의 마승범 건축과 교수에게 이제 좀 의뢰를 했어요. 자하 하디드와 이제 프랭크 게리의 차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둘 다 해체주의 건축가는 맞기는 한데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랭크 게리의 건축이 둘 다 해체주의지만 피카소처럼 이질적인 재료와 형태로 약간 이제 꼴라주하듯이 그렇게 지었다면 자하 하디드는 더욱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약간은 비행물체 같이 둥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사실상 두 건축가 모두 기능이나 용도보다는 새로운 형태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워야 되잖아요. 새롭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던 것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두 건축가들은 유독 그 좀 부조화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생경함이나 이런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졌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구조적인 그 조형성 말고도 말이 많았던 것이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처음에 예산은 1,500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결국에 4,800억 원까지 불어났어요. 3배 이상 늘어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가 않았고 원래 이거를 진행을 할 때 뭐 20년간 13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런 식의 꿈 같은 이야기들은 그냥 계획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DDP로 인해서 서울시도 빌바오 효과를 기대하고 싶다라고 진행을 했던 건데 어떠세요? DDP로 인해서 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뭐 좀 늘어났다거나 좀 그런 것 같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한때 저도 그냥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 동대문이 일종의 이제 패션의 메카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외국 관광객들이 동대문 한 번씩 들려봐야지 서울 방문하면 동대문에 가서 보면 DDP 건물 크게 있단 말이에요. 호기심으로라도 한 번씩 가보게 된다면 찾는 관광객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온 김에 보는 거랑 이거를 보기 위해 서울을 오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DDP를 보기 위해서 서울 온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빌바오는 그 뮤지엄만 보기 위해서 그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60% 이상이다, 70% 이상이다라고 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문화예술로 인한 도시 재생 정책에 대한 기사나 이제 이런 걸 접할 때마다 살짝 저는 좀 늘상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재생 사례를 좀 총체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약간은 튀는 건물 하나가 도시를 살린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컨텐츠가 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빌바오의 도시 재생 사업에는 이 미술관 건축만 있었던 게 아니라 8가지 핵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벗어나서 고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한다거나 혹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하철, 고속철도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정비를 한다거나 이러한 8가지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문화공간 건립이고 문화공간 건립 중에서 또 하나가 구겐하임 유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만 보고 미술관 하나 잘 지으면 도시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은 너무 단순한 연결짓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한테 한번 좀 컨설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보다는 저에게 조언을 해준 그 홍대 건축가 교수님께 한번.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문화적 경험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뭔가 좀 바꿔가야 도심 재생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영향을 많이 줬겠죠? 아무래도 구겐하임이라는 브랜드랑 DDP라는 브랜드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구겐하임이긴 하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도시에서 세계 유명 미술관의 분관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도시나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경제력, 군사력 이거를 이제 하드 파워라고 하는데 이런 걸 축적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점점 더 교육이나
문화 이런 소프트 파워를 이제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아랍에밀레이트의 그 국무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프트 파워는 이제 모든 외교관이 관심을 갖는 요소가 됐다. 근데 이 얘기를 이 국무장관이 왜 했냐면요. 예. 아부다비가 2017년에 루브르 아부다비 분관을 유치를 했고요. 예. 지금은 구겐하임 아부다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국무장관인 거죠. 그러면은 구겐하임이 아부다비에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했고요. 2025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완공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서 25년에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 조감도는 이미 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봤는데 빌바오 구겐하임 이상으로 그 조형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지어지고 나면은 그런 빌바오 효과, 물론 아부다비는 그런 거 말고도 다른 것들 때문에도 많이 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효과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구겐하임 미술관을 DDP 지으면서 같이 유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도시 이야기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빌바오도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어요. 예.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글래스고라는 지역인데요. 예. 근데 유럽 사례를 계속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아시아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도시 재생의 성공 후에 오랜 기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곳 그리고 문화예술 경험만을 위해 방문하는 지역 이런 거를 꼽아봤을 때 아시아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일본의 나오시마 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본 나오시마 섬 들어보셨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주변에도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작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8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니까 여의도랑 비슷하다고 하고요. 거기 이렇게 자전거 타고도 한번 돌아보셨나요? 네. 자전거 타고 돌면 금방 돌잖아요. 예. 정말 여의도 돌듯이. 인구도 고작 3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공항도 없어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정말 작은 섬인데 정말 매년에 30만에서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원래 이 섬 자체가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은 아니었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 여기는 심지어 쓰레기 섬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 산업 폐기물의 처리 장소가 되었고요. 네. 젊은이들도 떠나고 고령화 때문에 폐가가 많이 생기고 그랬죠. 근데 이 섬을 바꾼 주인공이 베네세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 후쿠다케 소이치로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이 나오시마 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인 거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연고가 있다 보니 이 쇠퇴해가는 섬을 문화의 섬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989년에 그 베네세 하우스라고 하는 전시도 가능하고 호텔, 숙박도 가능한 이 베네세 하우스를 개관하면서 본격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의뢰했던 그 건축가가 일본의 안도 타다오입니다. 국내도 요즘 안도 타다오 건물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국내도 많죠. 저 이것도 좀 부러운 게 일본으로 치면 국내잖아요. 같은 나라의 그렇죠. 건축가에게 의뢰를 한 건데 이 건축가도 앞서 말씀드린 그 게리나 하디드처럼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라는 점. 그래서 이 베네스 하우스 이후에도 미술관들을 계속 짓는데 거기 있는 지중미술관이라고 지중미술관이라고 많이 유명하죠. 지중, 땅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밖에서 보면은 미술관이 없는데 땅을 파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중미술관을 비롯해서 뭐 태시마 미술관, 안도타다오 미술관, 이유한 미술관 이런 것들을 계속 짓고요. 여기에 있는 전시도 뭐 클로드 모네, 제임스 터렐, 잭슨 폴록 등의 세계적인 작가의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그 폐가가 많다 그랬잖아요.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폐가가 된 집에 그 작가에게 의뢰해서 작품을 연구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폐가였는데 집 하나하나가 작품이면서 또 전시관인 거죠. 그리고 주변에도 그냥 길에도 그런 조형물들이 많고요. 그게 아마 국내에는 땡땡이 호박 작가 작품으로 더 많이 알려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쿠사마야의 그 섬의 상징물이죠. 누구나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는. 그 배에 있는 항구 있는 데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항구 근처에 빨간색 호박이 하나가 있고요. 베네스 하우스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노란색 호박이 하나가 있고. 근데 그만큼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관심을 받는 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작은 섬에 찾게 되면은 도시도 네.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고령화 때문에 폐가가 많았는데요. 뭐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고용과 창업 기회가 늘잖아요. 예. 2007년에는 그 카가와 현의 35개 지자체 중에서 예. 평균 소득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건 정말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나오시마도 적잖이 소도시들 사이에서 그 지역 활성화 벤치마킹 사례로 나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그게 왜 문제가 그러니까 되죠? 이거를 제대로 벤치마킹 하는 건 괜찮은데 네. 빌바오 효과를 보고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만 짓듯이 나오시마를 보고 섬에 조형물만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시마의 성공 요인이 섬이라서 그런 게 아닌데 유독 섬들인 지역들이 우리도 한국의 나오시마가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한국의 나오시마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들에 연홍도, 무의도, 가파도, 신안군 등등 여러 섬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오시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비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지속 가능하게 투자할 의지가 있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사실 임기가 바뀌면 또 새로운 정책을 펼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작품들의 퀄리티. 그러니까 사실 섬들의 지자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적인 작품을 뭐 유치를 하긴 좀 어려운 건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우리나라는 유독 그 지역에서 특산물 모양의 조형물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예. 뭐 버섯이든 감자든 고추도 이렇게. 네, 먹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컨텐츠 측면인데 네. 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네. 이쪽에 이제 그 아트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뭐 이 섬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해오는 건 굉장히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면 되니까요. 근데 너무 일회성에 그치거나 너무 전시행정 쪽에 좀 치우치는 거 아닐까. 네. 그러면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그 소도시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예술과의 융합을 꿈꿀 텐데요. 그리고 뭐 나오시마나 빌바오 사례를 여전히 들겠죠. 네. 근데 이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축물 말고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채 디렉터가 같이 컨설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보다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어떤 많아서. 멋있는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 물론 네. 컨텐츠도 뭐 어떤 전시품이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네. 삶이 녹아 들어가는 같이 참여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